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런 전세와 관련된 법률 용어들 있죠. 이런 용어들을 알아보고 이 용어들 간의 관계 뭐 이런 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보자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혹은 전세 관련 법 용어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 뭐 느낌상으로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만은 저게 왜 필요한지 혹은 뭐 어쩌다가 생긴 개념들인지 뭐 이런 게 궁금하다 하는 분들, 아니면은 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와 관련된 법률 용어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뭐 읽을 때마다 뭐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국민 교양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면은 요즘에 전세 사기가 계속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전세제도란 무엇인가? 와, 이 정도면은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세는 이제 매매랑 월세랑 또 다른 개념 중에 하나로, 매매 가격보다 저렴한 금액을 주고 부동산을 잠시 빌려 쓰는 거를 이제 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가지고 집값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집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된다. 뭐 이런 특징이 있죠. 이런 내용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런 내용 처음에 가져왔느냐? 자, 임대인과 임차인만 잘 구분하자는 의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계속 얘기하다 보면 헷갈려요. 임대인은 누구다? 집을 임대를 해준 사람. 그래서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임차인은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내고 집에 잠시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헷갈리지 말고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전세 계약하러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전세 계약하러 간다, 뭐 거기는 전세가가 얼마야, 월세는 얼마고 매매가는 얼마고 뭐 전세가는 얼마야 이러면서 전세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자, 법적으로 우리가 전세라고 일컫는 계약의 99%가 사실은 전세 계약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월세 계약이죠. 즉, 만약에 3억 원짜리 집을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에서.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실상 3억 원짜리 법적인 전세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월 임대료가 없는, 그러니까 월 임대료가 빵원인 임대차 계약, 월세 계약을 하고 오신 겁니다, 법적으로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알아볼까요? 자, 사실 우리 법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걸 통해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매매 계약, 전세 계약, 월세 계약 이렇게 세 개가 있을 텐데, 거기에 각각 대응되게 법에도 매매, 전세, 월세에 맞게 법적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법적으로 전세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법적인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 월세 계약을 이용해가지고 보증금을 크게 잡고 전세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법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한 전세 계약이 있는데 왜 그럼 그걸 아무도 이용하지 않느냐? 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한 전세 계약을 하지 않고 엄청 큰 보증금과 매달 빵원을 내는 월세 계약,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세 계약을 하느냐? 왜 그러냐면은 이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한 전세 계약, 그러니까 법적인 전세 계약은 집주인을 법적으로 너무 제약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세입자에게 해주는 순간 세입자가 법적으로 너무 막강해져요.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가지고 전세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여차하면은 집에 전세 보증금을 잘 못 돌려받는다거나 하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경매에 집을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등등등 법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는 순간 거의 뭐 집주인은 바지 사장이 되는 거고 임차인은 굉장히 막강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싫으니까 대부분이 어차피 외양은 똑같으니까 보증금을 크게 잡고 월 임대료를 빵원으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세 계약을 하자, 전세처럼 그냥 전세 계약을 맺자,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쭉 퍼진 게 여태 우리 부동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임대차 계약 형식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가가지고 전셋집을 얻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를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이렇게 부르냐면은 우리가 하는 전세 계약이 사실은 완전히 법적인 전세 계약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완전 법적인 전세 계약을 했다면은 집주인과 세입자를 임차인, 임대인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렇게 불렀을 텐데
아무도 이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한 전세계약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 당사자들을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라고 안 부르고 그냥 임차인, 임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 그들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전셋집을 계약했을 가능성이 99% 거의 100%니까요. 자, 근데 이런 임대차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셋집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에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이게 뭐냐면은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임차인이 집에 세대로 살다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새로운 주인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주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야, 이제부터 여기 우리 집이니까 나가, 짐 싸서 나가, 나 여기 집 내가 맘대로 쓰고 싶은 방식이 있으니까 나가줄래? 이러면은 순수히 짐 싸서 그냥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집주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임차인이 아니 나 여기에서 몇 년까지 몇 년 몇 월까지 살기로 했어요. 그 예전에 그 집주인이랑 계약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짐 싸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봤자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이랑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맺었던 이 임대차 계약은 과거 집주인이랑 임차인이 맺은 계약이지 이 새로운 집주인과 맺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집주인은 그에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면은 순수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이거 내용을 들어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자, 잠깐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채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임대차 계약이 채권이라고 했는데 그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권은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권리인데, 물권은 계약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애플 스토어에서 맥북을 산 경우에 여러분들은 애플 스토어 점원한테만 야 이거 내 맥북 함부로 만지지 마,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함부로 파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곳에 그 맥북을 가져가는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맥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맥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가 잠시 화장실 갔다 왔는데 누가 그걸 훔쳐갔어, 그러면은 경찰이 그걸 찾아주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맥북을 사면서 애플 스토어 점원과만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물권의 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과 달리 물권은 이것이 내 거니 파손하지 말라, 훔쳐가지 말라고 물건을 구입하면서 계약한 사람 이외에도 다른 사람한테도 다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 주장을. 그런데 반면에 임대차 계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약 당사자 이외에는 아무한테도 아무런 권리 주장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기존 집주인이랑 임차인이 둘이서 계약을 맺었으면은 그 둘만의 계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와도 새로운 집주인한테 야, 나 이전에 다른 집주인이랑 이런 계약 맺었으니까 너는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맥북은 누가 훔쳐가면은 경찰이 찾아준다. 반면에 임대차 계약은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집에서 새로운 집주인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면은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 또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채권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원래 법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계속 이상하죠?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세입자가 모든 권리를 잃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 그냥 순수히 나가야 된다는 거는 너무 부당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적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대항력은 전세계약, 이제 저희가 평소에 하는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 후에 점유, 그러니까 이사를 가가지고 그 집에서 살고 그리고 인근 구청에 전입신고를 하면은 발생이 됩니다. 대항력이 생기면은 이전 집주인과 계약의 효과 중 일부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면은 새로운 집주인이 집에서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대항력 조건을 얻게 됐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그거 계약 예전 사람이랑 한 거잖아. 야, 나 집 이거 내 맘대로 쓸 거니까 넌 일단 그냥 짐 싸서 나가. 나는 니랑 계약한 적 없으니까 짐 싸서 나가. 이러면은 이제는 경찰이 와서 도와줍니다. 왜냐? 대항력이 생겼기 때문에. 대항력 때문에 과거 집주인과 했던 채권 계약의 일부가 효력이 넘어가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이제 집에 언제까지 살겠다, 이 계약의 효과가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대항력이 발생하면은 새로운 집주인에 의해서 집에서 갑자기 쫓겨날 걱정은 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대항력 조건. 아까 대항력 조건이 뭐였죠? 점유. 그러니까 이사 가서 거기에서 사는 거. 그리고 구청에 전입신고하는 거였습니다. 대항력 조건에 더해 확정일자라는 것도 받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도 생깁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쫓겨날 걱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내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일이 엄청 큰 리스크로 다가오죠. 그런데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기면은 집이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매에 넘어가도 그 경매 대금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기면.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그러니까 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걱정도 약간이나마 덜게 해줍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완전히 걱정을 덜게 해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이나마 덜게 해준다고 쓴 이유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건데 차차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대항력은 어떻게 생긴다? 대항력은 점유,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그 집에서 살고 그리고 구청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생기는 게 이제 대항력이고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하면 생기냐면은 점유, 그 집에서 살고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은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유, 그러니까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이 모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쫓겨날 걱정만 덜고 싶으면은 뭐 이거 두 개만 하면 되겠죠? 대항력만 있으면 되니까 점유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될 텐데, 근데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경우에 대한 걱정도 좀 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도 만능은 아니에요. 여기에도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은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만약에 집주인이 이런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기 전에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은 은행은 이제 저당권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 은행의 저당권 효력은 계약과 동시에 곧바로 발생합니다. 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은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저당권, 만약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은 은행의 그 저당권 효력은 계약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모두 한 다음에 그 다음날 00시였죠. 근데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그날 바로 받으면은 이 집주인의 담보대출로 인한 은행의 저당권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바로 계약한 그 당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은행의 권리, 은행의 저당권이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집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간다면은 임차인은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해요. 왜냐면은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은행이 일단 빌려준 돈의 일부를 회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을 이제 임차인이 받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 담보대출 받을 때 뭐 그냥 뭐 몇백,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받으려고 담보대출 하나요? 아니죠. 거의 다 풀로 땡긴단 말이에요. 땡길 수 있는 데까지 땡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집주인이 아마 대출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풀로 땡긴 상황에서 경매대금 중에 일부를 은행이 가져가면은 은행이 이제 거의 대부분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남는 돈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제대로 못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거 내가 말이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받아가지고 우선 변제권이지, 이거 제대로 된 우선 변제권이 아니구나. 내가 우선 변제권 받기 전에, 효력 발생하기 전에 그 집주인이 집담보로 담보대출 받아버리면은 나는 뭐 그냥 말이 우선 변제권이지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남는 돈이 없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난 돈 다 날릴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야겠다 이러면서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세 계약할 때 계약서에다가 특약 사항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 발생 이전에 집주인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넣고 한번 계약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없느냐? 아니요, 빠져나갈 구멍은 항상 있습니다. 자, 얼마든지 있죠. 집주인은 전세 세입자와 전세 계약,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자, 전세 매매 동시 진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할 때는 이 사람이 집주인이었는데 바로 다음날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집주인이 변경돼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든 다음에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게 하면은 그만이에요.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만약에 받아서 은행이 저당권이 생겼다 이러면은, 자, 봅시다. 아까 특약이 뭐라 그랬죠? 아까 말한 특약이 이거였잖아.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 발생 이전에 집주인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였죠.
근데 여기에서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을 말하는 거니까 새로운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집주인이 대출받은 게 아니야. 새로운 집주인이 대출받았어, 집담보로.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이 특약사항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쯤 되면은 전세계약과 동시에 집주인이 바뀌는 것이 왜 전세 사기의 위험 신호 중에 하나인지 느낌이 올 겁니다. 자, 대항력이 생기기 전,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전에 집주인이 바뀐 그 순간 각종 제도적 맹점들이 잠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 편에서 제가 HUG 외부감사 안심대출에 대해서 이제 전세 사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집주인이 바뀌고 나서 각종 제도적 맹점이 생기니까 그걸 사기꾼들이 이용했었죠.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바뀐다는 게 왜 위험 신호 중에 하나인지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아파트 이런 데서 전세 거래할 때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전세 매매 동시 진행이라고 해가지고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바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안전한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을 텐데 뭐 어떨 때 문제가 될까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야, 곧 집주인이 바뀔 거란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는지, 아니면은 뭐 좀 위험 지역 있잖아요. 전세 사기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빌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말도 없이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위험 신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쯤 되면은 집이 만약에 내가 전세로 살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 아니면 내가 전세 사기에 당한 것 같아. 그랬을 때 다른 집으로 이사 가거나, 그러니까 점유를 이전하는 거죠. 다른 집으로 이사 가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은 왜 절대 안 되는지 느낌이 올 겁니다. 왜 그랬죠?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 신고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력이었고,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거 3개를 갖춰야 발생하는 권리였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곳으로 짜증나 이러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려, 점유를 이전해버려, 그러면은 여기 점유 조건이 날아가고, 그리고 내가 사기당한 것 같으니까 이 집은 꼴도 보기 싫어 이래가지고 다른 집으로 가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은 이 전입신고 조건이 날아가니까 이 권리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한 전세 사기도 많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막 집주인이 와가지고 야, 이거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거 집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잠깐만 딴 데 가 있을래? 내가 이사비 줄게 이러면서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왜 집에서 절대 안 나가고 버텨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그 요건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도 맹점이 있구나, 대항력도 맹점이 있구나. 그럼 거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집주인이랑 세입자가 전세로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한 전세 계약을 해주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 전세 세입자가 굉장히 막강해지기 때문에 각종 권리에서 우선권을 다 얻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몽상에 가까운 해결책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느 집주인도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올 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한 전세 계약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모두가 하는 것처럼 여태 관습대로 임대차 계약을 통한 전세 계약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런 해결책은 몽상에 가깝습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 인터넷 보다 보면은 이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하면은 이게 만능으로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은 세입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발품 팔고 또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인데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자,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맘먹고 전세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한테 걸리면은 절대 어떤 그 예방법으로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를 다시금 한번 느낍니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요. 그들에게는 항상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기꾼들한테 걸리면은 그냥 전세 보증금 잃고 빈털털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빌라는, 요즘에 빌라가 하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빌라는 매매 아니면 월세로 사는 게 제일 해결책인 것 같고, 그리고 전세 계약할 때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항상 여기가 조심 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거 알아보면서 지내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하거나 제가 설명이 빈약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